네, 코리아백 시장 역시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자, 어제 또 이제 시장은 3,450 근처까지 갔는데 반도체들이 압도적이었고요. 이게 뭐 또 내용이 좀 나오네요. 2분기 세계 D램 시장 16%, 성장을 엄청나게 했고 SK하이닉스가 또 1위고. 네. 요즘에 이슈 뽑기가 제일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할 게 반도체밖에 없죠. 반도체랑 뭐 지수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트렌드 포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진짜 참 메모리 시장, 특히 그중에서 D램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이제 확실하게 좀 선두가 됐네요. 자, 그다음에 미국 주식 순매수 80% 급감. 이게 서학개미들 얘기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서학개미로 불리는 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지난주에 2,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전주에는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우야, 많이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 예탁금을 보면 역대 두 번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2조? 74조 가까이 됐어요? 더 늘었구나. 역대 최고 75조 정도인데 예, 맞습니다. 74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서학개미들,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혹은 사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했던 게 이제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판 것도 테슬라인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을 엄청 보면 떴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엊그제 이사님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익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만 아니었으면 사실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좀 테슬라를 뭐 나름대로 매도를 좀 많이 한 부분은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익절일 수도 있고 뭐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오늘도 테슬라 또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유도 머스크의 이 경영 집중에 대한 네. 기대감이고. 지금 테슬라를 또 들어가자니 어쨌든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뭐 $400 뭐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9월 29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한시적으로 일단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제 백화점 화장품 주라고 써 있지만 이쪽은 아직은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 화장품 나오진 주는 않고 아직은 그래요. 이쪽 이제 3대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는 롯데 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인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땐 신세계가 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대백화점이 올랐는데 현대백화점은 최선호주로 증권가에서 뽑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은 이제 신세계에 대비해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이제 왜 증권가에서 현대백화점을 외국인이 입국을 했을 때 가장 최선호주로 꼽냐면 일단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이랑 무역센터점이 다른 현대백화점은 외국인 비율이 5%인데 이제 무역센터점이랑 이제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는 외국인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을 가장 최선호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명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점이 이제 명동에 있어서 신세계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뭐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이 현대백화점을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백화점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 거의 팝업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긴 하던데. 네. 현대백화점 특히 더현대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놀기 좋아요. 놀기. 네. 네. 그러니까 먹기, 놀기, 즐기기.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아마 유통주 중에서 제일 아마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제일 작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존의 백화점들이 쇼핑 중심이었다면 현대백화점은 인조이 중심으로 일단 오게 만드는 뭐 그런. 그 어떤 약간의 백화점의 개념을 바꿔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 고공행진에도 모든 코스닥 이게 좀 양극화가 심해. 어제는 코스피가 1%가 넘게 급등했잖아요. 오르고는 있습니다. 네. 뭐 모양은 코스피랑 코스닥을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 비슷한데 그 상승률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천스닥은 언제쯤이라 나와 있지만 천스닥 뭐 코스닥 지수 1000을 가도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본전을 간 거죠. 네. 요거 원래 거기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100이었는데 중간에 10을 곱했죠. 너무 지수가
같다 보니까 네, 좀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이슈 두 개 다 재밌네요. 자, 중동 긴장 고조 방산주들이 갑자기 요즘에 좋아요. 조방 원전 중에서 방산주가 뭐 단연 요즘에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커스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관련이 있는 방산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슨에 어제 네. 가장 좀 많이 올랐고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중 신고가, 뭐 역사적 신고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텐도 네,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신고가는 맞습니다. 네. 그 조방원전은 근데 하여간 일테면 뭔가 이렇게 놓기에는 뭔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분쟁이 좀 일어나고 또 유럽도 지금 우리가 그 제안서를 참여 제안서를 넣었다 그러던데 유럽 그 방위 네. 산업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이름을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유럽이 자체적으로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를 하기 위해서 대출해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 제안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거에 들어가게 되면 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되게 유리하다는 건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방산주들은 모멘텀이 조금 더 있네요 요즘에. 자, 첫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첫 번째 이슈로 이게 가보도록 첫 번째 이슈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먼저 가죠. 뭐. 이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코스피 고공진에도 못 웃는 코스닥.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이 좀 굉장히 적죠.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1조 넘게 샀는데 코스닥은 2천억 넘게 팔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무래도 뭐 높죠. 개인 투자자분들 상한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에서 이제 상한가 하면 코스닥이니까 이제 코스닥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 신정부 출범 이후로 두 시장을 한번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는 거의 28%, 근데 코스닥은 16% 오르고는 있습니다. 오르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지수에서 1% 차이는 좀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코스닥 부진 배경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 수급을 이제 꼽을 그렇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6월 이후에 코스피는 이제 12조 2,709 순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준이죠. 4,827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올 사고는 있는데 뭐 시장 자체가 코스닥, 코스피 시장 자체 규모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이제 코스피를 올리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자본시장 재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진화 부분 과정에서 코스닥에서는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딱히 맞아요. 어떤 뭐 지주 이제 굵직굵직한 지주사 같은 경우가 별로 없고 금융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코스피 5천이지 코스닥 1,000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과 관련돼서도 코스닥 시장이 이제 신뢰가 떨어진 게 이제 네. 그 아직도 본전을 28년 지났는데 본전을 못 가고 있는 이거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라고 이제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제 부실 기업에 대한 조속한 네. 퇴출이나 벌써 올해 지금 상장 폐지된 기업이 작년 1년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망 벤처 기업들, 그다음에 세액 공제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도 한번 좀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코스닥이라는 게 원래 본질 가치가,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코스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뭐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서브 시장이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좋은 기업들이 자꾸 이제 코스피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코스닥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있는 부실 기업의 조속한 퇴출 이 부분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매년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보면 마치 이제 미국 주식이 EPS가 계속 올라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처럼 좋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안 좋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효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나스닥의 그 상장 회사들의 수치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퇴출된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의 최고 문제점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올해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 어떤 엑시트의 창구로 코스닥을 그냥 이용하는 듯한 네.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상장에 있어서 조금 더 좀 그 철저하게 좀 어떤 그런 그 상장의 규제가. 상장의 네. 조건을 조금 더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조건을 또 좀 까다롭게 하면 또 이제 좀 또 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상장 조건도 조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 이를테면 뭐 무슨 우회 상장 이런 거에 쉘로 활용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꾸 좀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더 건전화되지 않겠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닥의 1000 코스닥 뭐 또는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것, 그 28년 전 상황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거 이걸 한번 봐야 되죠. 이제 코스닥은 오를 때마다 시가총액 1위가 바뀝니다. 네. 시장이 오를 때마다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데 역대 코스닥의 상승장에서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들만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아유야,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든 자료인데. 한번 좀 여기가 28년 전에 스타트가 저쪽 끝으로 가면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근데 지금도 28년이 지났는데도 네. 지금 본전이 안 오고 있는 예. 상황이죠. 요거요. 그렇죠. 천스닥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코스피도 1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가 이제 1000이 본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 현대중공업은 지금 거래소로 가 있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저때 시가총액 1위가 이제 현대중공업이었고 그다음에 외환위기 직후에가 한통프리텔. 그때가 이제 IT 어떤 해외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기만 하면 맞아요. 올렸던 해죠. 진짜 네. 한통프리텔은 이제 그 후에 이제 KTF로 KTF로 바뀌었고 KT랑 합병하면서 없어졌죠. 예,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여기 KTF가 그 다음에도 여전히 시가총액 1위였고 이게 오래 갔네요. 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NHN? NHN 저 때는 이제 네이버랑 그 분할이 되기 되기 전입니다. 전. 네. 네이버랑 분할은 2013년도에 됐고 NHN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좀 차지를 했고 그 다음서부터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이제 시장 올라올 때 셀트리온이 지수 다 올렸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다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었죠. 그 다음에도 셀트리온 되게 오래 갔구나. 네, 셀트리온도 굉장히 시가총액 1위를 오래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옮겨가면서 1위 그렇죠, 자리를 그렇죠. 물려받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에코프로 BM이 부동의 1위였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네. 빛이 바랬고 지금은 다들 아시듯이 알테 여전히 1위인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시가총액 1위가 계속 바뀝니다. 코스닥은.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시가총액 1위가 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 그게 뭐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투자자들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어떤 문제, 숙제라고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이후로 보면 다 그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는 기업이 기간이 짧아지네요. 네. 불과 한 2년 뭐 정도,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고 처음에는 IT였다가 그다음에는 바이오, 다시 2차 전지로 갔다 네. 다시 바이오로 오는 네. 그런 상황이다. 바이오가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는 좀 그런 강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하이닉스 얘기 좀 가보죠. 네. 일단 뭐 하이닉스가 부동의 1위였다. 이제 삼성전자 제치고 2분기에 D램 시장 1위였다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일단은 전 세계 이제 그 이 D램 시장 전 세계 출하량 기준으로 16%가 일단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제 이제 기사 이제 분석 기관에서 나온 보도가 좀 있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했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삼성이 2위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3위를 좀 차지를 했는데 일단 24년도 2분기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높은 그 D램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네.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 시장 전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좀 의미는 있겠지만 그럼요. 사실 이 D램 시장 전체적으로 출하량,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구간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더 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창신 메모리도 아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잽은 안 되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쫓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아직은 좀 있어요. 차이가 아직은 네. 좀 있고, 요거는 이제 D램 쪽이고, 랜드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은 D램만큼이나 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요게 지금 여기 보면 수요 회복과 고객사 재고 정상화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고객사 재고가 IDM들 이제 삼성이나 SK들의 생산량이랑 가장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으면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재고가 좀 타이트하면은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조금 더 올리려고. 좋을 때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반도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DXI나 이런 데서 반도체 가격을 보실 때 이제 반도체 가격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도매랑 스팟이 그렇죠. 있는데, 스팟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도매 가격을 봐야죠. 도매 가격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약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반도체 스팟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도매 가격도 올라가긴 하는데, 도매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장에 좀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가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증권사마다 지금 전망치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이닉스가 2분기 때 9조 원 넘었다라고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분기 때 전망치가 이제 11조 원, 11조 6천억도 있고 11조 2천억도 있는데 엄청난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23% 정도 일단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HBM4가 시장에서 가장 어떤 그 주목받고 있는 단어긴 한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공정 자체를 달라요.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일단 5세대 공정을 택했고 유지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6세대 공정으로 한 단계 높여서, 우리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제끼려면은 6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능을 택했고, 삼성전자는 성능을 택했고 하이닉스는 일단 안정성을 네, 택했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도 어차피 5세대 이제 1B로 이제 C가 6이 이제 A가 4니까 네. A가 4고 이제 B가 B가 5, 5고, 그다음에 C가 6, 그렇죠. 6세대고. 일단 A가 14나노, 그다음에 B가 12나노, 이제 본격적으로 10나노 공정이 이제 1C 공정인데, 하이닉스도 1C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초도 물량을 잡고 나서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6세대 공정을 이제 따라가겠다는 게 전략인 것 같고, 삼성전자는 같은 5세대로는 승부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수율만 잡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엔비디아 쪽에서 점유율을 차지를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1C로 가면서 결국 수율을 네.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를 이제 물량으로 해가지고, 네. 이를테면은 뭐 100개에서 이를테면 수율이 70% 정도라고 하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뭐 100개를 해서 70개만 딱 만들어내고 30개는 버리는다 그러면은, 삼성은 그 70개를 만들기 위해서 70개를 납품하기 위해서 뭐 2, 300개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그쵸. 걸 각오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건데, 근데 결국 이제 저 6세대가 삼성전자가 수율을 60% 이상으로 잡아줘야 될 텐데. 그래서 테스트 업체랑 패키징 업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5세대 대비해서 삼성전자 6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발열에서는 한 뭐 9%, 그다음에 성능에서는 한 11% 정도 앞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모두 테스트 중입니다.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준으로 다 테스트 중인데, 어디가 먼저 진입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테스트,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의 그런 저 부분이, 네. 그 삼성전자가 6세대로 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패키징 쪽, 그다음에 테스트 쪽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그 국내 소부장들한테 저게 좀 뭔가 수혜가 될 만한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해외 사실은 이 후공정이 많죠. 네. 해외가 사실은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더 앞선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더 업력도 오래됐고 더 사이즈도 크고 뭐 이런데 장비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국 저게 우리 테스트나 후공정 쪽 장비 업체들한테 꼭
뭐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내용이네요. 뭐 나쁜 이유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미국 장비가 거의 90% 글쎄요.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낙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하여튼 먼저 엔비디아 진입을 한 다음에 봐도 늦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세가 확인되고 들어가도 네, 결코 맞습니다. 늦지 네. 않다. 자, 그렇다면은 마이크론하고 SKS 사실 이 얘기를 우는 이미 이사님 한번 떼주신 네. 적이 있어요. 이게 몇 번 저희 코너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왜 하이닉스의 실적을 기대를 하고 걱정을 하며 HBM4의 진입을 언제 할 것이고 계약 뭐 규모나 뭐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는 왜 그걸 생각을 하는지 이것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걸 보면 하이닉스가 위에 있다라고 해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꾸로란 거예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입니다. 하루 정도 무조건 이 변곡점이 마이크론 쪽이 빠른 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가 뭐 낸드가 뭐 기업용 낸드 ESSD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HBM4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DRAM 시장이 어떻게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론을 쫓아다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분석할 때 들인 시간이 아까울 정도예요. 이걸 보면은.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차트의 위치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특히 올 들어 더 그러네요. 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게 마이크론이잖아요. 네네. 이 회색이. 이 회색이 살짝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색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고. 그러니까 딱 그냥 언뜻 봐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데 자세히 차트를 보시면요. 살짝 마이크론이 앞서서 움직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냥 마이크론 주가만 보면 됩니다. 좀 약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마이크론보다 더 사이즈도 크고 네. 그렇죠. 매출이나 수익도 더 높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폰 훨씬 낮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뒤따라간다는 게 약간 좀 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잔재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할까요? 네. 오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비교까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사님이 이런 내용들 가져오실 때 잘 이렇게 좀 참고하고 메모해 두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